안녕하세요. 업무백과 채널입니다. 오늘은 엑셀 수식과 함수 초급 마스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엑셀을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신입분들이 해당 강의만 보더라도 실무에서의 수식과 함수 사용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참고로 실습에 활용한 엑셀 파일의 경우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같이 실습하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운받으신 파일을 열어보면 목차가 있고 그리고 수식 작성 기초 탭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식 작성 기초 탭에서 수식과 함수에 대한 기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작성 기초 탭으로 넘어오시면 카페의 상품별 매출과 비용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거는 매출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매출의 합계를 구하는 방법 중에 보다 손쉬운 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매출 부분을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매출 부분을 드래그하면 엑셀의 가장 하단 부분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 합계라고 뜹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보다 손쉽게 합계를 구하실 수 있고요. 한 번 더 범위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상태 표시줄을 우클릭하게 되면 합계뿐만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 개수, 평균들도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식 시간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합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우시고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등호를 입력합니다. 등호를 입력하게 되면 엑셀에 수식을 입력할 거야 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수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매출인 20만원 더하기 라떼의 매출 15만원 더하기 에스프레소 매출 10만원을 적고 엔터를 누르시면 짜잔! 드디어 첫 번째 수식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커피의 매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바뀐 숫자가 합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참조를 활용해서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20으로 바꾸고요. 참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엑셀은 각각 셀들의 고유의 주소가 있습니다. 커피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C열의 3행이기 때문에 C3셀이라는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요. 이 셀의 고유의 주소를 활용해서 해당 셀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자,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바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합계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수식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삭제하고 커피의 매출이 들어가 있는 C3셀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라떼의 매출이 들어가 있는 D3셀, 그리고 에스프레소 매출이 들어가 있는 이 3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동일하게 상품들의 매출 합계를 구하실 수 있어요. 참조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했기 때문에 커피의 매출이 40만 원으로 바뀌었을 때 합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일일이 셀 주소를 더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 키보드 키를 이용해서 셀 주소로 이동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이전에 계산된 매출 합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한 칸 내려보겠습니다. 합계 셀을 더블 클릭해 보면 원래는 커피 매출 셀 주소를 참조하고 있던 것들이 한 칸씩 아래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를 하고 있고요. 내가 복사 이동한 것만큼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익을 구해보도록 하죠.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수식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대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드래그 한 만큼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세금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세금은 이익의 세율을 곱한 값이죠. 수식으로 작성하면 이익의 곱하기 기호. 엑셀에서는 곱하기 기호를 별표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율을 곱해주고 수식을 완성합니다. 다른 세금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했더니 다른 상품들의 세금이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잘못된 결과값이죠. 내가 복사한 것만큼 셀이 이동해서 참조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참조이고요. 절대 참조 같은 경우에는 고정할 셀을 선택한 다음에
F4키를 한번 누릅니다. F4키를 누르면 셀 주소 앞에 달러 표시가 생기고요. 이 달러 표시는 참조할 셀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엔터키를 눌러서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복사해서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나오죠. 절대 참조는 이렇게 특정 셀이나 특정 범위를 고정시킬 때 유용하고요. 절대 참조 같은 경우에는 시트 간의 참조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다시 수식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세율 워크시트로 넘어가서 참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절대 참조를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하더라도 동일하게 세금이 구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세금 부분을 한번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수식을 보시면 다른 워크시트에 셀을 참조할 경우 생각보다 복잡하게 수식이 작성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면 앞에 부분에 있는 세율 같은 경우에는 워크시트의 이름을 뜻하고요. 뒷부분에는 해당 워크시트의 셀 주소를 뜻합니다. 이렇게 작성되기 때문에 수식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용하는 게 이름 정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세율 탭으로 넘어가시고 세율이 있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해당 셀의 이름을 정의 내려 볼게요. 세율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수식 작성 기초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복잡하게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지우고 내가 방금 정의 내려 놓은 이름을 적어 볼게요. 세율.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동일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의 이름을 정의 내려놔서 특정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F3키를 이용해서 이름의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연산자 순서 시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산자 순서 워크시트로 넘어가면 매출과 비용과 이익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번에는 한 셀에서 매출과 비용을 뺀 다음에 이익을 구해서 세금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누르고 매출에서 비용을 빼줍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해서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18.8원이 나왔는데 이익이 12원인데 12만 원인데 세금이 18만 원입니다. 이익보다 세금이 크죠?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엑셀에서는 곱하기와 나누기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리고 빼기와 더하기가 나중에 계산됩니다. 이 부분이 먼저 계산되는 거죠. F9키를 눌러서 계산 결과값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1.2가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20에서 1.2를 뺀 18만 원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컨트롤 Z를 해서 되돌리고요. 이때 더하기와 빼기를 먼저 계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가로로 열고 닫아주면 이 부분이 먼저 계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가 계산되어집니다. 엔터를 눌러서 제대로 된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수식으로만 구해봤는데 이제 함수를 한번 배워볼게요. 수식과 함수가 어떻게 다를까요? 함수는 특정한 재료를 넣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뱉어주는 게 함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볼게요. 이 데이터부터 볼게요. 이 데이터는 메뉴에 따른 판매량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는 총 판매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볼 거예요. 수식을 이용해서 일일이 더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카페라테의 매출, 카푸치노의 매출, 바닐라 라떼의 매출 이렇게 일일이 더해서 결과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를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 탭으로 넘어가서 왼쪽 편에 있는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단축키로는 Shift F3이라고 되어 있죠. Shift F3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함수 마법사를 클릭해서 열어봤고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총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sum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sum이라는 함수가 뜨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해당 함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함수에 어떠한 값들을 넣어야 될지가 뜹니다. 어떠한 인수를 넣어야 되는지가 뜨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하나씩 인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식을 일일이 작성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수량이 있는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콜론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매량이 있는
C10셀을 넣어 볼게요. 해당 범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값이 517이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셀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등호를 입력하고요. 등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가로를 연 다음에 재료를 집어넣습니다. 보통 이 재료는 인수 또는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포뮬러 텍스트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가로가 열린 상태에서 sum 함수가 있는 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해당 셀에 어떠한 함수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이 결과값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에는 정말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요. 상단에 수식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함수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무 함수, 논리 함수, 그리고 문자를 다루는 함수, 날짜를 다루는 함수, 그리고 수학과 삼각 함수, 찾기, 참조 함수 등 정말 많은 함수들을 여기서 찾아서 쓰실 수 있어요. 자동 합계라는 게 있고요. 자동 합계에는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 자동 합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에서 자동 합계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썸이 나타나고 엔터만 누르면 썸을 활용해서 결과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동 합계는 정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홈 탭에도 있습니다. 홈 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보시면 자동 합계가 있고요.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들을 여기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질문은 최대 판매량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 판매량은 max라는 함수로 구할 수 있고요. 자동 합계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수식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동 합계의 최대값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ax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판매 수량을 리스트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의 판매량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타이핑해서 함수를 적을 수도 있고요. 최소 판매량은 직접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최소 판매량은 min이라는 함수로 구하실 수 있어요. min을 적으신 다음에 가로를 열고 판매된 수량의 리스트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가장 적게 팔린 밀크티의 판매 수량이 결과값으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판매량과 최소 판매량이 아니라 세 번째로 많이 판매된 판매량과 세 번째로 적게 판매된 판매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max와 min을 활용해서 구할 수 없고요. large와 sm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셀을 선택하시고 등호를 입력하고 large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large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가로를 열어보면 array와 k라는 인수가 들어간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뭔지 모를 경우에는 위에 fx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fx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지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array가 들어가고요. array는 k번째로 큰 값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열 또는 데이터 범위가 들어가죠. 즉, 우리는 여기에 있는 범위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는 배열 또는 셀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저희는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세 번째로 많이 판매된 카푸치노의 판매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몰을 입력을 해볼게요. 스몰이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ray와 k라는 인수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fx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 역시 array가 뜨고요. 이 값은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로 적게 팔린 초콜릿 라떼의 판매량이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는 이전의 sum 함수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두 가지 함수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수를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실 때는 여기 위에 fx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함수의 인수 마법사를 열으셔서 어떤 인수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총 몇 개의 음료가 팔렸는지를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count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coun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집어넣어 주시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전체 8개의 음료수가 판매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메뉴 이름을 가지고 음료수가 몇 개 팔렸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카운트를 입력을 하고 가로를 여신 다음에 메뉴 이름이 있는 범위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엔터. 엔터를 쳤더니 0이라는 값이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함수 마법사를 켜볼게요.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로 메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개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아닌 셀의 개수를 쓸 때는 count a라는 함수를 쓰셔야 합니다. count a. 자, 보시면 count라고만 적으면 count와 유사한 함수들이 뜨고요. 여기에서 count a를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메뉴 이름이 있는 범위를 선택하셔서 엔터를 눌러서 함수를 완성하게 되면 이렇게 8개라고 메뉴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count blank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고요. count blank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선택된 범위에서 빈 셀이 몇 개 있는지를 세워줍니다. 이번에는 빈 셀을 포함해서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볼게요. 비어있는 셀 2개를 포함했기 때문에 2라는 결과값을 도출해줍니다. 이렇게 카운트 함수를 봤고요. 다음에는 평균 판매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 판매량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 함수입니다. average를 입력하시고 판매된 수량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평균 몇 개 팔렸는지를 결과값으로 도출해줍니다. 그리고 중앙값도 구할 수 있는데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메디안이란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메디안이라고 작성을 하고 판매된 수량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중앙값을 도출하실 수 있어요. 중앙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으로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채빈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채빈값은 모드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구하실 수 있어요. 모드를 작성하시고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55라는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채빈값은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숫자가 채빈값이고요. 이 데이터상에서는 55가 2번 나오기 때문에 55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 집계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함수를 배워볼 거예요. sumif란 함수를 배워볼 건데 sumif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합계를 내어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별 음료 판매량에서 부산 지역에서 팔린 음료의 개수만 합하고 싶다 라고 할 때 sumif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수식을 입력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식 탭에 함수 삽입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sumif를 검색해 볼게요. sumif를 검색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첫 번째 인수로 range가 들어가고요. range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입니다. 즉 지역 부분에서 부산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거기 때문에 지역열을 선택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더할 셀들의 조건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부산 지역에 판매된 수량을 구할 거기 때문에 부산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셀을 선택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sum range입니다. sum range 같은 경우에는 합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 즉 판매 수량이 되겠죠. 판매 수량 범위를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부산 지역에서 판매된 음료의 전체 수량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죠. 합계가 26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umif로 구한 것과 동일하죠. 아래에 보시면 다른 조건 집계 함수도 있습니다. average if, count if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 역시 sumif와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average if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count if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게 count if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입력한 sumif 셀로 가볼게요. 그리고 수식 탭에서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혹은 FX 키를 누르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재밌는 걸 한번 볼게요.
아까는 셀을 입력했지만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도 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더라도 동일하게 부산 지역의 총 판매량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일드 카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X 키를 누르신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숫자를 지워주고 별표를 입력을 해볼게요. 엑셀에서 별표는 와일드 카드라고 불리고요. 이렇게 별표 뒤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산으로 끝나는 모든 조건을 찾아주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결과값을 볼게요. 그렇게 되면 산으로 끝나는 지역이 부산과 안산이 있죠. 부산과 안산의 모든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활용해서 조건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이 부산이고 음료가 아메리카노의 판매량을 구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미프로는 구하실 수 없습니다. 거기 아랫부분에 있는 서미프스를 이용해야 되고요. 이 S의 뜻은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값을 집계해 준다는 뜻이에요. sumifs도 한번 써볼게요. 함수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에 sumifs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첫 번째는 합계를 낼 범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합계를 낼 범위 여기죠. 이렇게 집어넣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의 범위예요. 첫 번째 조건은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열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부산. 두 번째 조건은 음료 중에서 아메리카노죠. 그래서 음료 이름 범위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집어넣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부산 지역의 아메리카노의 판매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FX를 누른 다음에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범위로도 조건을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메리카노 카페라테를 범위로 집어넣으면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의 판매 수량을 구하실 수 있죠. 지금은 합계가 되어 있지 않죠. 합계를 내기 위해서는 sumif 앞에 sum 함수를 중첩을 해주셔야 돼요. 가로를 열고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주면 내가 sumifs로 구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집계 함수, 즉 average if, count if 같은 경우에도 sumif와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요. 즉 여러 개의 조건을 넣는 함수들도 sumifs와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sumif보다는 sumifs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왜냐하면 한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값들을 집계해 주기 때문에 sumifs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sumifs와 average ifs 이런 것들이죠. 다음으로 문자를 다루는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함수로 proper이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이 함수는 단어들의 첫 번째 알파벳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등호를 입력하고 proper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첫 번째 알파벳이 다 대문자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함수는 trim이라는 함수예요. 아랫부분에 문장을 보시면 앞부분에 공백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trim이라는 함수는 이 텍스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공백을 제거해주는 함수예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등호를 입력하고 함수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문장이 있는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부분에 빈 공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concat 함수예요. concat 함수는 단어들을 결합해주는 함수입니다. 바로 한번 써볼게요. concat이라고 입력을 하고 합쳐야 될 단어들이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각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셀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빈 공백이 없죠. 빈 공백을 넣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다시 concat을 입력을 하고 첫 번째 단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쉼표 그리고 쌍따옴표를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공백을 줍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그리고 쉼표를 누르시고 다음 단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 사이에 공백이 들어간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마지막 것까지 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컨캣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게 이 앰퍼센트 마크예요. 이 앰퍼센트 마크로도 단어들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는을 하시고 첫 번째 단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앰퍼센트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앰퍼센트, 세 번째 단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단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셀에 보여지게 됩니다. 공백을 한번 넣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앰퍼센트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 사이에 쌍따옴표, 쉼표, 쌍따옴표 한 번 더 앰퍼센트를 추가하고 쌍따옴표, 쉼표, 쌍따옴표 이렇게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각각 단어 사이에 공백이 들어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단어나 텍스트를 결합하는 함수 중에서 가장 편리한 함수는 텍스트 조인이에요. 텍스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특정 구분자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공백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쉼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연결할 단어와 단어 사이에 특정 구분자를 집어넣으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텍스트 조인도 한번 써볼게요. 텍스트 조인이라고 작성을 하고 첫 번째 인수로 딜리미터, 즉 구분자를 집어넣으라고 뜹니다. fx를 한번 켜볼게요. 공백을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는 공백을 무시할 건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비워둘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모든 텍스트가 연결되고 중간에 구분자로서 공백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가장 강력한 문자 결합 함수인 텍스트 조인까지 봤고요. 아랫부분에 라이트, 레프트, 미드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미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특정 위치에서 몇 개의 문자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이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고,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미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지점을 정해서 해당 지점에서 몇 개의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죠. 만약에 해당 주소에서 번지만 추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라이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의 텍스트만 추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라이트를 써가지고 번지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 라이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추출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몇 개의 텍스트를 추출할 건지 숫자로 적어줍니다. 번지 경우에는 5글자이기 때문에 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렇게 되면 번지만 추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라이트와 레프트, 미드 사용법이 비슷하니까 다음 len 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len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텍스트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한번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len이라고 작성을 하고 가로를 열고 텍스트를 넣어주면 총 12개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결과를 뱉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띄어쓰기도 하나의 문자로 계산된다는 점이죠. 다음으로 find 함수와 search 함수를 보겠습니다. find 함수와 search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자가 해당 텍스트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를 찾아주는 함수이고요. 두 가지 함수 모두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find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고 search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메일 주소 안에서 골뱅이 문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find와 search를 쓰시면 되고요. 우선 대소 문자 구분이 있는 find를 이용해 가지고 골뱅이 문자가 몇 번째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 find를 쓰십니다. 그리고 찾아야 할 문자를 입력해요. 여기서는 골뱅이 기호가 되겠죠. 골뱅이 기호를 입력을 하고 쉼표를 넣습니다. 그리고 찾을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골뱅이 기호가 해당 문자열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가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총 12번째에 있다는 게 결과값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10이라는 결과값이 왜 중요할까요? 보통 find 함수는 다른 함수들과 중첩해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메일에서 골뱅이 기호를 포함해 뒷부분 도메인 주소가 필요 없고 앞부분에 이름만 추출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left를 씁니다. left를 쓰고 텍스트를 지정을 하죠. 두 번째, 왼쪽에서 그러면 몇 개의 글자를 찾아올지를 적는 인수에서 find를 넣습니다. find 함수를 넣고요. 가로를 열고
다시 한 번 더 찾아와야 할 문자인 골뱅이를 입력을 해볼게요. 골뱅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찾을 대상이 되는 문자를 한 번 더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수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문자열에서 왼쪽에서부터 12자리를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골뱅이 마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1을 해줍니다. 이렇게 작성된 함수가 왜 좋냐면 완전 동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이철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름만 추출해서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find와 다른 문자 추출 함수를 결합해서 이렇게 동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문자 함수 다음으로 논리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리 함수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엑셀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볼 때 이제 논리 연산자를 활용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물어본 결과가 맞을 경우에는 true라고 알려주고 틀릴 경우에는 false라고 알려줍니다.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등호를 입력하시고 우선 업무백과 카페와 시골 다방이 같는지 먼저 물어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같다는 등호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시골 다방과 같은지 엑셀에게 물어보면 다르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을 뱉어줘요.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숫자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먼저 5와 3이 같은지 엑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뜨겠죠. 두 번째는 5가 3보다 크냐? 라고 엑셀에게 물어보면 맞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을 뱉어줍니다. 그리고 5가 3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면 false 값이 뜹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있습니다. 등호 같다는 저희가 익숙하지만 같지 않다는 좀 생소하죠. 그래서 같지 않다 같은 경우에는 꺽쇠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쪽으로 하게 되면 같지 않다가 됩니다. 한번 이 친구도 써볼게요. 등호를 입력하시고 5와 3이 같지 않다라고 엑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지 않기 때문에 true 값이 뜨죠. 그리고 논리를 두 가지 이상 구성하기 위해서는 and와 or를 써야 돼요. and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논리가 모두 맞을 때 참값을 뱉어주고요. 즉 true 값을 뱉어주죠. or 같은 경우에는 논리 중에서 하나라도 참일 경우에 true 값을 뱉어줍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등호를 입력하시고 and를 적어줍니다. and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5가 3보다 크냐? 첫 번째 논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5가 6보다 크냐? 라고 두 번째 논리를 구성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논리, 즉 5가 6보다 크다가 거짓이기 때문에 and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뜹니다. 만약에 6을 4로 바꾸게 되면 두 가지 논리 모두 참이기 때문에 true 값이 뜨는 거죠. 다시 6으로 바꿔볼게요. 5와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일 경우에 참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nd를 or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or로 바꿔보게 되면 아까 false였던 값이 true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if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if문으로 넘어가면 음료 이름과 음료수의 판매량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질문은 라떼와 카푸치노 중 무엇이 더 많이 팔렸나요? 라는 비즈니스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if문을 통해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데이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라떼와 카푸치노 중 더 많이 팔린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데이터가 늘어날 경우에 if문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if문 같은 경우에는 등호를 입력하시고 if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fx를 통해서 인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if를 작성하시고 가로를 여신 다음에 fx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논리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위에서 했던 논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alue if true, 즉 이 논리가 참일 때에 보여줄 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value if false이죠. 즉 이 논리 값이 거짓일 때에 보여줄 값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인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첫 번째 논리 부분에는 라떼의 판매량이 카푸치노의 판매량보다 많냐라고 논리를 구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라떼의 판매량이 카푸치노의 판매량보다 많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인수가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라떼, 라떼가 많이 팔림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라떼의 판매량이 카푸치노의 판매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논리가 거짓이 되겠죠. 거짓일 경우에 보여질 값을 적어줍니다. 카푸치노가 많이 팔림을 작성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는 카푸치노가 라떼보다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 이 논리가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인 카푸치노가 많이 팔림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라떼의 판매량을 18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80으로 바꿨더니 라떼가 많이 팔림으로 뜹니다. 즉,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첫 번째 이 논리, 라떼의 판매량이 카푸치노의 판매량보다 많을 때의 두 번째 인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라떼가 많이 팔림이라는 두 번째 인수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AND를 써볼게요. AND 같은 경우에는 논리를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라떼가 다른 모든 음료보다 많이 팔렸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어요. 등호를 입력하시고 if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 논리 부분에 AND를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으로 라떼가 카푸치노보다 많이 팔렸나요? 라는 논리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라떼가 에스프레소보다 많이 팔렸나요? 라는 논리를 구성해 볼게요. 그리고 이 논리가 맞을 경우에 보여질 값을 적어 볼게요. 많이 팔림. 앞에 있는 논리가 거짓일 경우에 적게 팔림. 이렇게 적고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많이 팔림이라는 결과값이 보입니다. 라떼가 카푸치노와 에스프레소 음료수 모두보다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첫 번째 논리 인수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팔림이라는 결과가 뜹니다. 만약에 카푸치노가 200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AND에 있는 두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거짓이 되죠. 첫 번째 논리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전체 논리가 거짓이 돼서 적게 팔림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OR을 써서 라떼가 카푸치노, 에스프레소보다 많이 팔렸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라떼가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두 음료수 중에서 하나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되면 true 값이 되겠죠. if문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if를 작성을 하시고 OR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라떼가 카푸치노보다 많이 팔렸는지, 그리고 두 번째 논리로 라떼가 에스프레소보다 많이 팔렸는지를 논리로 구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앞에 논리가 맞을 경우 많이 팔림, 많이 팔림, 두 번째 적게 팔림 적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OR로 묶인 이 두 조건 중에서 라떼가 에스프레소보다 더 많이 팔렸죠. 하지만 카푸치노보다는 더 적게 팔렸습니다. 이 논리 중에서 두 번째 논리가 참인 것이죠.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일 경우에도 참인 값을 뱉어주기 때문에 많이 팔림이 뜹니다. 다음으로 if 중첩으로 넘어가 볼게요. if문은 중첩해서 쓰실 수 있고요. if 중첩을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음료가 바뀔 때마다 해당 음료의 가격을 찾을 수 있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f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음료가 만약에 아메리카노일 경우에는 4,000원, 그리고 펄스 값에 if를 중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음료가 카페라테일 경우에는 이 가격을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if를 중첩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음료가 바닐라 라떼일 경우에 5,000원이라는 가격을 보여주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닐 경우에 알 수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준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해당 셀에 카페 라떼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카페 라떼의 가격을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음료를 아메리카노로 바꾸게 되면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찾아옵니다. 포뮬러 텍스트 함수를 써서 함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포뮬러 텍스트 함수를 입력을 하고 if문이 들어가 있는 셀을 클릭합니다. if문 함수 구성이 나오고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해당 셀과 참조한 셀이 같을 경우에 F24에 있는 가격이 보여지게 되고요. 아닐 경우에 이 논리가 거짓일 경우에 거짓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if문이 있고 이 셀과 카페라테가 적혀 있는 셀이 같을 경우에 4,500원 가격이 보여주도록 한 번 더 if문을 중첩을 했고요. 이 논리도 거짓일 경우에 다음 if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if문에 도달해서 다시 한번 논리를 보고요. 이 논리가 맞을 경우에는 B26에 있는 5,000원을 결과값으로 뱉어주고 아닐 경우에는 알 수 없음을 결과값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if 중첩문은 보시다시피 다소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게 ifs라는 함수가 있어요. ifs를 활용해서 위와 똑같이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셀과 여기에 있는 음료수가 같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밸류를 보여줘 라고 하게 되고요. 4,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논리를 바로 다음 인수에 집어넣어 줍니다. 똑같이 이 셀과 같다라고 하면 4,500원 가격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셀과 이 셀이 같을 경우에 5,000원의 가격을 보여줘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포뮬러 텍스트로 한번 볼게요. 포뮬러 텍스트 선택을 해주시고 함수가 들어가 있는 셀을 넣어줍니다. if 중첩보다 ifs를 썼을 때 보다 함수가 짧고 간결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ifs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탐색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 탐색 함수는 무언가를 찾아주는 함수예요. 여기에 보시면 음료수의 종류와 가격과 원가가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찾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찾았죠. VLOOKUP은 이걸 우리 대신 해줍니다. VLOOKUP을 통해서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찾아와 볼게요.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서 함수 삽입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서 VLOOKUP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VLOOKUP의 인수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검색할 값입니다.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찾아올 거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라고 적혀 있는 셀을 참조할게요. 두 번째는 표 범위예요. 표 범위는 데이터를 검색할 표입니다. 지금 현재 표 전체를 드래그해서 인수로 넣어 볼게요. 세 번째는 열 인덱스예요. 여기에서 아메리카노를 찾은 다음에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를 적어주는 곳이에요. 저희는 두 번째 열에 있는 가격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수는 범위 검색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펄스를 입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true를 입력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값을 찾아올 거기 때문에 펄스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음료의 이름을 바꿔볼게요. 정확하게 찾아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가격이 아니라 원가를 찾아오고 싶을 때는 두 번째 열이 아니라 원가가 있는 세 번째 열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러면 원가를 찾아오죠. 자, 바로 아래에 있는 XLOOKUP으로 넘어가 볼게요. XLOOKUP은 엑셀의 최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함수예요. VLOOKUP을 대체할 수 있는 함수이고 몇 가지 장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장점을 더 보기 전에 XLOOKUP과 VLOOKUP이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셀을 선택하시고 다시 수식 함수 삽입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검색에서 XLOOKUP을 검색을 해볼게요. XLOOKUP을 검색을 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XLOOKUP의 인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할 값이에요. 음료수를 검색할 거기 때문에 바닐라 라떼가 적혀 있는 셀 주소를 선택을 할게요. 두 번째는 이 검색할 값을 검색할 범위예요. 아까 표와 다르게 열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반환할 범위예요. 우리는
가격을 찾을 거기 때문에 해당 열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몇 가지 옵션들이 더 있어요. 일치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에 표기할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치 모드입니다. 검색할 범위에 대해서 검색할 값 일치 방법을 지정할 수 있죠. 이번에도 펄스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몇 가지 옵션들이 더 있지만 해당 옵션만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VLOOKUP과 동일하게 음료수의 가격을 잘 찾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 XLOOKUP의 장점을 몇 가지 볼게요. 만약에 가격뿐만 아니라 원가까지 찾아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XLOOKUP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가격과 원가를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식 탭에 함수 삽입을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반환할 값의 범위를 가격뿐만 아니라 원가까지 같이 범위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닐라 라떼의 가격과 원가를 동시에 찾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이 검색 값이 항상 표의 왼쪽에 위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찾고자 하는 값이 오른쪽 편에 있다라고 하면 VLOOKUP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XLOOKUP 같은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열이 우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좌측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워크시트이네요. 마지막 워크시트는 날짜 함수입니다. 날짜 함수는 두 가지만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today 함수예요. today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서 today라고 작성을 하시고 가로를 열고 닫게 되면 오늘 날짜를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now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같이 보여주는 함수이고요. 작성을 해보면 now 가로를 열고 닫고 이렇게 now 함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같이 보실 수 있어요. 날짜 함수를 마지막으로 수식 함수 기초 마스터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엑셀의 수식과 함수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